추운 날 인력사무소 앞에서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오랜 전 제가 도와준 후임이 서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르침은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버지의 등을 보며 자연스럽게 스며든 것이었죠. 아버지는 평생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습니다. 가게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단골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어린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친절하셔서 그런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였을 겁니다. 학교 끝나고 가게에 들렀는데 한 아저씨가 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어요. 손에는 공구 몇 개가 들려 있었고요.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달도 외상값을 다음 달엔 꼭 드릴게요. 그 아저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피함과 미안함이 뒤섞인 그런 떨림이었죠. 저는 문 뒤에 숨어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뭘 그러십니까? 천천히 주시면 되지. 형편 나아지면 그때 주시면 돼요. 오늘 필요한 거 더 있으면 가져가세요. 아저씨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고 허리를 굽히며 감사하다는 말을 되풀이하셨죠.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빠, 저 아저씨 돈 안 주면 어떡해요? 우리 손해 아니에요?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손해? 아니다, 아들아. 저 사람이 힘들 때 도와주면 나중에 형편 나아지면 그 사람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아. 그게 장사고 그게 사람 사는 거란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착하신 분이라는 것만 느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가게에 오는 사람들은 단순히 물건을 사러 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사러 왔던 겁니다. 명절 때면 아버지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쌀을 갖다 드리곤 하셨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축구공 하나 사려고 돈을 모으면 아버지는 슬쩍 덤으로 공기펌프를 더 끼워주셨고요. 어머니는 가끔 한숨을 쉬셨습니다. 여보, 당신은 너무 착해요. 그렇게 베풀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 돈을 모으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시며 대답하셨죠. 당신, 돈은 또 벌면 되지. 사람 마음은 한 번 잃으면 다시 못 사는 거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진짜 어른이구나. 이게 진짜 멋진 사람이구나.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고등학교에 가서도 저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잊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힘들어하면 도와주고 누군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손을 내밀었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제가 베푼 그 모든 순간들이 훗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고등학교 1학년 3월 첫 반 배치를 받던 날이었습니다. 교실 뒤편 창가 자리에 앉은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시작.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런데 제 옆자리에 앉은 남학생 하나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짧게 깎여 있었고 교복은 낡아서 소매 끝이 해져 있었어요.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안녕, 난 민수야. 잘 부탁해.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친구는 잠깐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성진이요. 악수를 하는 그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리고 있었죠. 처음 며칠은 성진이가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구석에 앉아서 도시락을 먹었고 쉬는 시간에도 책상에 엎드려 있었어요. 그 모습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제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성진아, 같이 밥 먹을래? 성진이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마치 자기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아, 괜찮아요. 저는 혼자 먹는 게 편해서요.
에이, 그냥 같이 먹자. 혼자 먹으면 심심하잖아. 저는 성진이 옆에 턱 하고 앉았습니다. 성진이의 도시락을 힐끗 봤는데 반찬이 김치 몇 조각과 계란 반쪽이 전부였어요. 가슴 한쪽이 뭉클해졌습니다. 야, 내 반찬 좀 먹어. 엄마가 너무 많이 싸주셔서 다 못 먹겠어. 저는 제 도시락에서 소시지 몇 개와 햄을 성진이 도시락에 덜어줬습니다. 성진이는 황급히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그냥 먹어. 친구끼리 이런 거 나눠 먹는 거지. 성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시지 하나를 입에 넣는 순간 그의 눈이 살짝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정말 힘든 상황에 있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자연스럽게 성진이와 친해졌습니다. 점심도 같이 먹고 하교할 때도 같이 걸었죠. 성진이는 말수는 적었지만 착하고 성실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성진이가 학교에 사흘 연속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연락도 되지 않았죠. 걱정이 돼서 담임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성진이 무슨 일 있어요? 왜 학교를 안 나와요? 선생님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성진이네 형편이 어려워서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 혼자서 애들 셋을 키우시는데 등록금을 낼 수가 없대. 아마 자퇴할 것 같구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그럼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제가 용돈 모아서라도. 민수야, 내 마음은 고맙지만 등록금이 내가 용돈으로 낼 수 있는 금액이 아니란다.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사정을 말씀드렸죠. 아빠, 제 친구가 학교를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형편이 어려워서요.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없을까요? 아버지는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내가 그 친구를 정말 돕고 싶구나. 네, 아빠. 제발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았다. 내일 그 친구 집 주소 알아와라. 아빠가 한번 가보마. 다음 날 아버지는 정말로 성진이네 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셨을 때 아버지의 표정은 착잡해 보였어요. 민수야, 내 친구 어머니가 정말 힘들게 사시더구나. 그래도 자존심이 있으셔서 돈은 안 받으시겠다고 하시더라.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대신 아빠가 장학금 이름으로 학교에 돈을 냈다. 성진이는 계속 다닐 수 있을 거야. 정말요, 아빠? 그래, 하지만 성진이는 이게 내 아버지가 한 일인 줄 모르게 해라. 그 친구 자존심 상할 수 있으니까. 저는 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며칠 후 성진이가 학교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와 있었죠. 민수야, 나 장학금을 받았어. 계속 학교 다닐 수 있게 됐어. 진짜? 잘 됐다. 성진이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게 아버지가 평생 느껴온 기쁨이구나.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이렇게 따뜻한 거구나. 그리고 저는 그때 다짐했습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살겠다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손을 내밀겠다고. 하지만 인생은 참 아이러니한 것이어서 제가 그렇게 베풀며 산 것들이 나중에는 제가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은 곳은 경기도의 어느 부대였어요. 그곳은 일반 보병 부대가 아니라 기술 지원 부대였습니다. 통신 장비와 전산 시스템을 관리하는 곳이었죠. 입대 전까지만 해도 군대는 그냥 2년 동안 버티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대에 도착하니 제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어요. 첫날 부대 소개를 받는 자리에서 선임이 말했습니다. 야, 너희 운 좋다.
여기 최 박사님 계셔. 최 박사님이요? 응, 카이스트 박사 출신인데 민간인 신분으로 여기서 기술 고문으로 계셔. 엄청난 천재야. 근데 좀 특이하긴 해.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이틀 뒤에 알게 됐습니다. 작업실에서 통신 장비를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면서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나이는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머리는 산발이었으며 안경은 코끝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여기 주파수 조정 담당자 누구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빨랐어요. 마치 시간 낭비하는 게 싫다는 듯한 말투였죠. 선임이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저입니다. 박사님. 어제 내가 말한 주파수 재설정했어? 아, 그게. 죄송합니다. 아직 못했습니다. 최 박사는 혀를 차며 직접 장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주파수 대역폭을 이렇게 조정하고 간섭 신호는 이 필터로 제거하면 돼. 어렵지 않아. 선임은 멍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뭔 소린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최 박사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에휴, 이래서 군대가 답답하다니까. 설명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100배는 빠르네. 그리고는 다시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선임이 제게 속삭였어요. 맞지? 천재는 천재인데 사람 대하는 게 완전 로봇이야. 그래도 실력은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기하고도 조금 무서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 부대에 새로운 후임이 들어왔습니다. 입소 첫날 그 후임은 집합 장소에 제 시간에 나타나지 못했어요. 10분 늦게 헐레벌떡 뛰어왔죠. 죄송합니다. 그 후임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키는 작은 편이었고 체구도 왜소했어요. 선임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첫날부터 지각이야. 이름이 뭐야? 이준호입니다. 목소리가 왜 그래? 크게 대답 못해. 준호는 온몸을 떨며 다시 대답했습니다. 이준호입니다. 그날 이후로 준호는 부대 내에서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뭘 해도 서툴렀고 선임들한테 자주 혼났어요. 체력도 약해서 구보 훈련 때는 늘 뒤처졌죠. 그런데 가장 안타까웠던 건 준호의 표정이었습니다. 늘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불안하고 움츠러든 표정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소등 후에 준호가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있는 걸 봤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갔어요. 준호야, 무슨 일 있어? 준호는 깜짝 놀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 아닙니다, 선임님. 괜찮습니다. 괜찮아 보이진 않는데. 나한테 말해봐. 내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제가 군대 와서 동생들도 어리고 제가 여기 있는 게 맞나 싶어서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준호야, 내가 여기서 잘 버티는 것도 가족을 위한 거야. 지금은 힘들어도 2년 후엔 제대해서 가족들 더 잘 챙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버텨보자. 응?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임님. 그날 이후로 저는 준호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식사 때 밥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일과 중에 너무 힘들어하진 않는지요. 그리고 가끔 준호와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알게 됐습니다. 준호는 머리가 정말 좋은 친구였어요. 어느 날 준호가 작업실에서 고장난 통신 장비를 혼자 고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준호야, 너 이거 어떻게 고치는 줄 알아? 아, 이거요? 회로 구조를 보니까 여기 트랜지스터가 나간 것 같아서요. 교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 원래 이쪽 전공이야? 아니요, 그냥 좀 관심이 있어서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작업실 문이 열리면서 최 박사가 들어왔어요. 누가 장비 만지고 있어? 준호는 화들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최 박사는 장비를 들여다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내가 한 거야? 네, 죄송합니다. 제가 함부로. 아니, 사과할 일이 아니야. 이거 제대로 고쳤잖아. 최 박사는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너 전공이 뭐야? 저는 고졸입니다. 대학은 못 갔습니다. 최 박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람과 흥미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고졸. 그런데 이 정도 회로 분석이 가능해? 혼자 공부했다고? 네. 도서관에서 책 빌려서 공부했습니다. 최 박사는 턱을 괴며 한참을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말했어요. 너 앞으로 내 작업실에 자주 와.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 박사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준호에게만큼은 달랐어요. 그날 이후로 준호는 최 박사의 작업실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표정에 생기가 돌았고 자신감도 생겼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이 친구는 분명 특별한 사람이 될 거야.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준호가 정말로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 될지, 그리고 그가 훗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군 생활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휴가를 나가기 이틀 전, 준호가 저를 찾아왔어요. 선임님,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준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많이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그래, 뭔데? 저희 어머니께서 요즘 많이 편찮으세요. 제가 휴가를 받으면 좋겠는데 아직 한참 남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선임님 휴가 나가시면 저희 집에 한 번만 들러주실 수 있을까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간절함이 묻어나왔죠. 어머니 뵙고 오라는 거야? 네, 제 얘기 좀 전해드리고 어머니 상태 좀 확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임님. 이런 부탁드려서 저는 준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뭘 죄송해. 당연히 가봐야지. 주소 적어줘. 준호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임님. 이틀 후 저는 휴가를 나왔습니다. 집에 들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다음 날 오후에 준호네 집 주소를 찾아갔어요. 주소를 따라간 곳은 서울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계단은 삐걱거렸어요. 2층 끝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죠. 누구세요?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약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준호 선임인 김민수라고 합니다. 준호 부탁으로 찾아왔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여자분은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하지만 얼굴은 50대 후반처럼 지쳐 보였습니다. 피부는 창백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죠. 아이고, 준호 선임님이시구나. 어서 오세요. 어머니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은 너무 말라 있었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방은 작았고 가구는 낡았어요.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천장에는 물이 샌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어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준호의 동생들이겠죠. 두 아이 모두 저를 신기한 듯 쳐다봤습니다.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아, 괜찮습니다. 그냥 편히 앉으세요. 어머니는 낡은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는 게 몸이 정말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준호가 부대에서 잘 지내나요? 말썽은 안 피우고요? 네, 어머니. 준호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착하고 똑똑한 친구예요. 부대에서 다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그 애가 워낙 소심해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잘 챙기고 있으니까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제 가슴도 같이 아파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편찮으시다고 들었는데 병원은 다니고 계세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비가 부담이 돼서요. 그냥 약국에서 약 사 먹고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되죠. 제대로 치료받으셔야 하는데. 괜찮아요. 조금만 참으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 괜찮지 않다는 게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정했습니다. 지갑을 꺼내 안에 있던 돈을 모두 꺼냈어요. 휴가비로 가져온 30만 원과 비상금으로 넣어뒀던 20만 원, 총 50만 원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저는 돈을 어머니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손을 내저었어요. 안 돼요. 이럴 수 없어요. 어머니, 제발 받으세요. 준호가 부대에서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이 정도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 꼭 병원 가세요. 약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제 부모님도 아시면 당연히 드리라고 하실 거예요. 제발 사양하지 마시고 받으세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목 놓아 우셨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울음소리는 너무나 간절했고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 울음에는 오랜 시간 혼자 견뎌온 고통과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온 힘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옆에 있던 동생들도 같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한참 후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수 씨, 제가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게요. 꼭 갚을게요. 아닙니다, 어머니. 갚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건강하세요. 그리고 준호한테는 이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그 친구 부담 가질까 봐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집을 나서는 길, 저는 계단을 내려오며 생각했습니다. 50만 원. 제게는 큰 돈이었지만 그래도 모을 수 있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이 가족에게는 생명줄 같은 돈이었겠죠.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베푸는 건 손해가 아니란다. 그날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오늘 건넨 이 50만 원이 훗날 제가 인생의 바닥에 떨어졌을 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수억 원의 가치로 돌아올 거라는 사실을요. 인생은 정말 신기한 거였습니다. 제대를 하고 돌아온 날 저는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군대에서 배운 것들, 준호와 최 박사님께 들었던 이야기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렜어요. 이제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결혼도 준비하고 그런 평범하지만 행복한 미래를 그렸죠. 집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은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준비해 놓으셨고 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 고생 많았다.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때만 해도 정말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대 후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작은 회사에 취직이 됐고 약혼녀 수진이와 결혼 날짜도 잡아놨어요. 모든 게 순조로웠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왔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울고 계셨고 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빠? 엄마는 왜 우세요? 제 목소리에
아버지가 천천히 돌아보셨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완전히 무너진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큰 실수를 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무슨 실수요? 김 사장. 너 기억하지? 아빠 30년 지기 친구. 그 친구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빠가 보증을 섰단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보증을. 얼마나요? 3억.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억. 우리 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아빠, 그거는 그 친구분이 갚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 친구가 일주일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사업체는 이미 부도가 난 상태였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그 빚을 우리가? 그래. 우리가 다 갚아야 한다.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다음 날부터 악몽 같은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고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머리를 조아리며 시간을 달라고 애원했지만 법은 냉정했어요. 한 달 후 우리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운영하시던 철물점도 문을 닫아야 했죠. 이사를 나가는 날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빈 가게 앞에 서서 한참을 그 간판을 올려다보시더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우셨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의 울음소리는 너무나 처절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셨던 분이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은 채 무너지는 모습이었죠. 저는 아버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는 서울 외곽의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방 2개짜리 낡은 빌라였어요. 예전 집의 3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였죠. 그리고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약혼녀 수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민수야, 우리 만나자. 카페에서 만난 수진이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수진아? 수진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우리 결혼 못할 것 같아. 뭐, 무슨 소리야? 너희 집 상황 들었어. 3억이라는 빚을 어떻게 갚아? 그리고 내가 그 빚을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며? 나는 그런 미래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나 열심히 일할게. 꼭 갚을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민수야, 현실을 봐. 3억을 언제 갚아? 10년? 20년? 나는 그렇게 기다릴 수 없어. 미안해. 수진이는 테이블 위에 반지를 올려놓고 일어났습니다. 행복하길 바랄게.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반지를 바라보며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느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고 가슴은 찢어질 것처럼 아팠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이 소식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결국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부모님은 작은 식탁에 앉아 계셨어요. 민수야, 어서 와. 밥 먹자. 어머니의 목소리는 억지로 밝은 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죠. 저는 식탁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수진이가 결혼 못하겠대요. 순간 식탁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왜 그런데? 우리 집 상황 때문이래요. 빚 때문에 결혼할 수 없대요.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천천히 풀었어요. 민수야, 미안하다. 다 아빠 때문이다. 아빠 잘못 아니에요. 그 친구분이 세상을 떠나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니다.
아빠가 신중했어야 했어. 아무리 오랜 친구래도 보증은 서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아버지의 목소리는 자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도, 가게도, 결혼도, 미래도.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한 가지만은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 사람을 돕는 마음, 따뜻한 마음만큼은 잃지 말자고.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그 마음만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아파트 경비원 일자리를 구하셨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처음 하시는 일이었죠. 밤낮 교대 근무에 월급은 160만 원. 평생 사장님으로 살아오신 분이 이제는 경비 아저씨가 되신 겁니다. 어머니는 가사 도우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남의 집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셨어요. 무릎이 안 좋으셔서 쪼그려 앉기도 힘드신데 하루에 3집씩 돌아다니며 일하셨죠. 그리고 저는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새벽 5시 인력시장 앞에는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계셨고 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죠. 일거리를 주는 사람이 오면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저도 손을 들며 소리쳤어요. 저요. 저 뽑아주세요. 대학까지 나온 제가 이렇게 손을 들며 일거리를 구걸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 한 일은 건설 현장 잡부였어요. 자재를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청소를 했습니다. 온몸이 시멘트 가루로 뒤덮였고 손에는 물집이 잡혔어요. 하루 일당은 7만 원.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면 온몸에서 쑤시는 통증이 밀려왔죠. 그런데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경비실에서 일하시는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경비복을 입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아빠, 저예요. 민수야. 무슨 일이야? 아버지는 반갑게 웃으셨지만 그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어요. 그냥 아빠 보고 싶어서요. 저는 경비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좁고 답답한 공간이었어요. 작은 모니터 몇 개와 오래된 책상, 그게 전부였죠. 민수야, 힘들지? 아니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몸도 힘들었지만 마음은 더 힘들었죠. 아버지는 제 거짓말을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죠. 민수야,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이런 고생을 하게 만들어서. 아빠,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아니다. 괜찮지 않아. 아빠가 다 알아. 하지만 민수야, 이것만은 기억해라. 우리가 지금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사람은 도와야 한다. 마음만큼은 잃으면 안 돼. 저는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도 아빠가 사람을 너무 믿고 도와줘서 그런 거잖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다. 아빠는 후회하지 않아. 김 사장을 도운 건 잘못이 아니야. 다만 운이 나빴을 뿐이지. 그리고 민수야, 내가 지금까지 도와준 사람들. 성진이, 준호. 그 친구들을 후회하니?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하는가? 아니었습니다. 그 친구들을 도운 건 제 선택이었고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었으니까요. 아니요, 후회 안 해요. 그래. 그게 답이다. 사람은 결과로 사는 게 아니야. 과정으로 사는 거란다. 우리가 지금 힘들어도 그동안 우리가 베풀었던 마음들은 어딘가에 남아있을 거야. 아버지의 말씀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모든 걸 잃었는데도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으신 거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진짜 강한 사람이구나.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인력시장을 전전했고 부모님은 여전히 힘든 일을 하셨어요. 빚은 조금씩 갚아나갔지만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지만 일은 계속해야 했죠. 점심시간에 편의점 도시락을 사서 처마 밑에 앉아 먹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도시락을 먹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민수야, 오늘 저녁에 집에 일찍 올 수 있어? 왜, 엄마? 아빠 생신이잖아. 그래서 엄마가 미역국 끓였어. 같이 저녁 먹자. 그제야 생각났습니다. 오늘이 아버지 생신이었다는 걸. 네, 알겠어요. 일찍 갈게요. 저는 서둘러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작은 식탁 위에는 미역국과 몇 가지 반찬이 놓여 있었어요. 케이크는 없었지만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호박전이 있었죠. 생신 축하해요, 아빠. 고맙다, 아들. 우리는 셋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그 시간만큼은 따뜻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힘내자.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야. 아빠는 그렇게 믿는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정말 믿기 힘들었어요. 좋은 날이 온다는 게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은 정말 신기한 곳이어서 제가 가장 어둡고 힘들었던 그 순간 운명은 이미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사실을요. 그 다음 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빗줄기는 오후가 되어도 멈추지 않았어요. 인력시장에 나갔지만 일거리가 없었죠. 비 오는 날은 건설 현장 일이 대부분 중단되거든요.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아버지 경비실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점심이라도 같이 먹으려고요. 편의점에서 도시락 2개와 컵라면을 샀습니다. 우산을 받쳐들고 아버지가 계신 아파트 단지로 걸어갔죠. 경비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빠, 저예요. 점심 같이 먹어요. 민수야, 오늘 일 안 나갔어? 비 와서 일거리가 없어요. 배고프실 것 같아서 도시락 사왔어요. 아버지는 고맙다며 웃으셨습니다. 우리는 좁은 경비실 책상에 도시락을 펼쳐놓고 먹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경비실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30대 초반 남자였어요. 비를 맞아서 어깨가 젖어 있었죠. 뒤에는 나이 지긋한 남자 한 분이 더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비 아저씨. 저희 오늘 이 아파트 2층 공실 보러 왔는데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가 일어나셨어요. 아, 네. 잠깐만요. 열쇠 드릴게요. 아버지가 열쇠함을 뒤지시는 동안 저는 무심코 그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남자도 저를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입이 벌어졌죠. 민수, 형님?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목소리, 그 얼굴,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준호? 형님, 정말 형님이세요. 준호는 달려와서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눈에는 금세 눈물이 고였어요. 형님 맞으시죠? 이게 얼마만이에요? 저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군대에서 헤어진 지 거의 5년. 그 준호가 제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준호야, 정말 너 맞아? 네. 형님, 저예요. 준호는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뒤에 계시던 나이 지긋한 남자분이 다가왔습니다. 안경을 쓰신 그분을 저도 알아봤어요. 최 박사님? 최 박사는 저를 보더니 눈을 깜빡였습니다. 김민수 병장. 맞나? 네. 박사님, 기억하세요? 최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분이 미소 짓는 걸 보기는 처음이었어요.
기억하지? 준호 챙겨주던 선임. 준호가 저를 잡아 끌었습니다. 형님, 지금 시간 되세요? 저희랑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아빠, 이분들은 제가 군대 있을 때 알던 분들이에요. 잠깐 다녀올게요. 그래. 다녀와라. 준호는 경비실을 나가다 말고 아버지께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아들분 잠깐 빌려갈게요. 금방 모시고 오겠습니다. 우리는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준호가 물었어요. 형님, 그런데 왜 경비실에 계셨어요? 혹시 그쪽에서 일하시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 아버지가 경비원이야. 나는 지금 인력시장에 나가고 있고.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숨길 이유도 없었죠. 그래서 다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보증, 친구의 죽음, 빚, 집의 상실, 약혼녀와의 이별, 그리고 지금의 삶까지. 이야기를 듣는 동안 준호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형님이 그런 일을. 준호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최 박사도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셨죠. 한참 후 준호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형님은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뭐? 형님이 휴가 나오셔서 저희 어머니께 주신 그 돈. 기억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돈으로 어머니가 병원에 가셨어요. 그리고 위암 초기 진단을 받으셨죠. 조금만 늦었어도 손 쓸 수 없는 상태였대요. 형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셨을 겁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어머니 괜찮으셔? 네, 지금은 완치되셨어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형님 얘기를 평생 하세요. 형님이 생명의 은인이시라고. 준호는 다시 눈물을 닦았습니다. 형님, 그리고 제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응? 준호가 최 박사를 바라봤습니다. 최 박사가 대신 말씀하셨어요. 이 친구가 제대하고 나서 내가 데려와서 같이 일했어. 그리고 3년 전에 회사를 차렸지. 인공지능 기반 통신 솔루션 회사야. 회사를 차렸어? 네, 형님. 그리고 지금 직원이 150명이에요. 작년 매출은 500억이었고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다시 잡았어요. 형님, 이 모든 게 형님 덕분입니다. 형님이 저를 믿어주시고 어머니를 살려주시고 제게 희망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형님은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준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제가 도울 차례예요. 형님 빚 제가 다 갚아드릴게요. 그리고 형님 일자리도 제가 드릴게요. 아니, 제 회사같이 운영하시죠. 형님 없이는 지금의 제가 없었으니까요. 준호야. 그건. 형님, 제발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려요. 저 좀 도와주세요. 형님이 받으셔야 제 마음이 편해요. 준호는 제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최 박사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민수 씨, 그 친구 말이 맞아요. 당신이 베푼 선행은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받으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주르륵 흘러내렸죠.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준호는 정말로 저희 집 빚을 모두 갚아줬습니다. 3억. 그 거대한 빚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아버지는 믿을 수가 없으셨는지 은행 문서를 몇 번이고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우셨죠. 고맙다. 정말 고맙다. 어머니도 같이 우셨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준호는 저에게 회사 마케팅 이사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준호야, 난 그런 큰 자리 감당 못해. 대신 작은 일부터 배우고 싶어. 천천히 가자. 준호는 알겠다며 웃었습니다. 그럼 형님,
우리 회사 고객관리팀에서 시작하시죠. 형님 성격이면 정말 잘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저는 준호의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깨끗한 사무실, 밝은 동료들, 체계적인 시스템. 모든 게 새로웠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인력 시장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던 제가 정장을 입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께 정성을 다해 응대했고 불편사항이 있으면 밤늦게까지 해결책을 고민했어요. 아버지가 평생 가게에서 손님들을 대하시던 그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준호가 저를 불렀어요. 형님,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나왔는데요. 형님 담당 고객들 만족도가 98%예요. 전 부서 중 1등이에요. 정말? 네. 역시 형님이에요. 사람 대하는 게 정말 다르세요. 저는 기뻤습니다. 비록 작은 성과였지만 제 노력이 인정받는다는 게 너무 뿌듯했어요. 그리고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준호가 저를 찾아와 말했어요. 형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우리 어머니께서 형님, 아버님을 뵙고 싶어 하세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준호 어머니께서? 네, 그때 형님이 오셔서 도와주신 것 평생 잊을 수 없대요. 꼭 인사드리고 싶으시대요. 며칠 후 우리는 조촐한 식당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준호 어머니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이셨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건강해 보이셨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자마자 준호 어머니는 달려가 두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덕분에 제 아들이 이렇게 컸습니다. 준호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버지도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아들이 한 일인걸요. 그리고 준호 덕분에 저희가 다시 살았습니다. 아니에요. 민수 씨가 먼저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마음이 이렇게 돌고 돌아온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고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민수야. 네, 아빠. 아빠가 평생 너한테 했던 말 기억하지? 베푸는 건 손해가 아니라고. 네, 기억해요. 오늘 그게 증명됐구나. 내가 준호한테 베푼 마음이 이렇게 우리 가족을 살렸어. 아빠가 맞았지? 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어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아빠 말씀이 맞았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준호 회사에서 마케팅 본부장이 됐어요. 준호와 함께 회사를 키워나갔죠. 작은 스타트업이었던 회사는 이제 업계에서 인정받는 중견기업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경비 일을 그만두시고 준호 회사 고문으로 계세요. 인생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라며 준호가 모셔온 거죠. 어머니는 더 이상 남의 집 청소를 하지 않으세요. 집에서 편히 쉬시며 가끔 준호 어머니와 함께 등산도 다니십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사랑을 만났습니다. 준호 회사 디자이너였던 지연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어느 주말 저는 준호와 함께 한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형님, 행복하세요? 준호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형님,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만약 그때 형님이 저를 그냥 지나쳤다면, 만약 형님이 우리 어머니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준호야,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없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었어. 준호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형님, 우리 평생 이렇게 함께 가요. 약속이에요. 그래. 약속하자. 저는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물은 끊임없이 흘러갔어요.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갔죠.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바닥까지 떨어지고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흐르면 언젠가는
다시 넓은 바다에 도착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베푼 작은 선의들이 결국 저를 살린 큰 힘이 됐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주고 잃은 게 아니었어요. 주고 돌아온 거였죠. 인생은 결국 마음이 가는 곳으로 돌아온다는 걸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확신합니다. 베푸는 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